다음은 31번입니다. 가정용 온수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팽창 탱크 주된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가정용 온수보일러에서는 안전장치로, 이 안전장치 그러면은 파열을 방지하는 거죠. 보일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왜 파열이 되느냐? 대부분 압력이 초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수보일러를 가동을 할 때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최적 팽창을 일으키면은 본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일러 본체에서 갑작스러운 최적 팽창이 일어나면은 이 팽창을 탱크를 연결해서 물이 역류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팽창하는 압력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팽창 탱크 그렇게 부르죠. 팽창 탱크는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압력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하는 압력을 흡수해서 파열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생기죠. 첫째, 보일러 수가 좀 저하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누수가 되어 있다거나 할 경우에도 팽창 탱크에 담겨 있는 물이 공급이 되어서 보일러 수가 부족할 때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최적 팽창으로 인해서 온수가 밖으로 분출되는 경우, 그 분출되는 물을 팽창 탱크 쪽으로 다시 받아 놓으면은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보일러 수가 순환이 될 때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물에 같이 딸려오다가 팽창 탱크 쪽으로 관을 통해서, 상승관을 통해서 공기가 빠지는 공기 빼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온수보일러 압력 초과에 따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은 팽창 탱크. 또 다른 걸로 팽창 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본체에 설치하는 방출 밸브나 또 안전 밸브,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있고요. 방출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온수 온도가 120도 이하인 경우, 안전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120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전 밸브를 설치하고요. 사이즈는 20에 2 사이즈를 설치합니다. 자, 32번 풀이입니다. 난방 부하가 15,000kcal/h이고 주철제 증기 방열기로 난방한다면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다음 방열기는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 자, 그러면 난방 부하는 단위가 시간당 열량이죠. 열량을 구하는 식은 양비온이 있거나 면적 전달률 온도차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식으로 구해보죠. 그래서 면적, 전, 온. 방열기에서는 면적을 방열 면적 그렇게 부르고요. 방열기의 열 전달률은 방열 계수 그렇게 부르고, 온도차는 방열기 온도하고 빼기 실내 온도차, 이렇게 되는데요. 뒤쪽에 방열계수와 방열기 온도차를 곱한 것을 방열량이라고 합니다.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할 때 증기 방열기는 650kcal/h, 온수 방열기는 450kcal/제곱미터. 만약에 이것을 절대계 단위로 계산한다면은, 즉 절대계 단위라면은 킬로줄로, 킬로칼로리 대신 킬로줄로 사용하면은 곱하기 간편하게 4.2, 뭐 정확하게 하면은 곱하기 4.186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계 단위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아무튼 방열 면적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방열량 곱해진 것을 왼쪽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000 나누기 표준 방열량으로 했는데요. 증기 방열기이기 때문에 표준 방열량이 650이 되겠죠.
그래서 15,000 나누기 650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답 확인해 봅니다. 4번 23제곱미터. 식 확인해 보죠. 난방부하는 방열면적 곱하기 방열량이므로 방열량을 옮겨서 이항 정리. 그러면 난방부하 나누기 방열량이 되겠죠. 15,000에 650 나누면 23.08. 자, 그런데 이제 0.08이니까 사지선다형에서는 가까운 게 답이 되겠죠. 33번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증기난방에는 보일러 본체 약 70~80%만 물이 차 있고요. 온수방열기, 온수난방에서는 모두가 다 물이 차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배관조차도 전부 다 물이 채워져 있죠. 심지어 방열기까지 전부 다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증기방열기는 본체에만 물이 있고 모든 관에는 다 증기가 흐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보일러를 가동을 하면은 어떤 게 더 빨리 온도가 올라오느냐? 증기방열기가 훨씬 예열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 물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온수방열기는 본체에 들어있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배관 내에 들어있는 모든 물이 다 적절한 온도가 되어야지만이 난방이 가능하죠. 물의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상 온도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열 시간이 길다. 그러나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데펴지면은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잘 식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건물 층수가 높을 때 고층이면은 보통 기계실이 지하층에 있는데요. 지하층에서 보내는 물이나 또는 증기가 어떻게 더 고층까지 잘 올라갈까? 증기가 훨씬 가벼우니까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수 방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층, 막 이렇게 10m, 20m 이상 이렇게 높이가 어렵습니다.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받는다. 온수 난방은요. 난방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물의 온도는 비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열량을 여기서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하더라도 물의 온도가 미세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온도를 맞추기가 좀 편리해요. 그런데 증기는 비열이 0.4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킬로칼로리 기준으로 할 때. 따라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 자체가 심해요. 방열기 자체가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기가 조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도 조절은 훨씬 온수 난방을 하는 경우에 온도 조절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하고 차이를 보면 표준 상태로 보면 증기 방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방열기 온도가 102도이고 실내 온도는 21도씨로 난방을 해요. 그러니까 약 81도 차이가 나고요. 온수 방열기는 방열기 평균 온도가 80도이고 실내 온도는 18도씨로 난방을 해서 약 62도 차이가 나는 게 표준입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면은 그만큼 대류 현상이 심해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실내 온기가 훨씬 빨리빨리 대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적으면 대류 현상이 적죠. 천천히 열기가 확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난방을 할 때 실내에서 바람이 흐르는 속도가 느껴질 정도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물론 그러면은 난방이 되는 속도 자체는 빠르겠지만 그 뜨거운 공기가 피부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쾌감을 떨어뜨립니다. 잔잔한 게 좋죠. 요즘에 나오는 무풍 에어컨처럼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게 이렇게 난방이 되는 게 훨씬 쾌감도에 영향이 좋습니다. 따라서 온수 난방은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실내 쾌감도가 훨씬 증기 난방보다 좋고요. 뿐만 아니라 화상을 잘 입지 않습니다. 증기 난방기는 방열기 자체가 100도보다 훨씬 뜨겁죠. 온수 난방을 사용하는 온수 방열기는 방열기 온도가 끓는 온도는 아니고 80도는 물론 뜨겁습니다만은 증기 방열기에 비해서는 화상의 우려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 틀린 것 답 확인하면 2번이 되겠죠.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4번. 증기 보일러에서 송기를 개시할 때 증기 밸브를 급히 열면 증기 밸브를 급히 연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 그랬는데요. 답은 수격작용이 되겠죠. 증기 밸브를 급히 개방하면은 갑자기 고온 고압에 증기가 밀려 들어가게 되겠죠. 고온 고압에 증기가 갑작스럽게 다량의 증기가 밀려온다. 그러면은 증기관 내에 고여있는 응축수 같은 게 증기에 밀려서 굴곡진 부분을 때리거나 또는 좁은 틈새를 때리거나 또는 장치를 지나가면서 장치를 때리거나 하죠. 이처럼 응축수가 관 내부에서 때리는 현상, 물 숫자 때릴 격자. 그래서 영어로는 물, 워터, 때린다 망치, 그래서 워터 해머 형상, 워터 해머라고도 하죠. 수격작용 워터 해머. 보기에 나온 걸 살펴보면 캐비테이션 그러면 원심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펌프실 내부가 공동 텅 비게 되는 현상. 펌프실 내부가 텅 비게 되는 현상. 그리고 역화는 백화이어라고도 하는데요. 불이 거꾸로 치솟는 거, 버너 입구 쪽으로. 연소실 내부에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을 하거나 할 경우에 버너 입구 쪽으로 화염이 치솟는 현상, 그걸 역화라고 하고요. 수면계 파손은 수면계 자체가 급열 급냉 시 갑자기 열받았는데 갑자기 찬물이 공급됐다든지 또는 수면계에 어떤 충격을 주었다든지 또는 수면계에 알칼리 약품에서 오랫동안 노쇠했다든지 그러면은 일어날 수가 있죠. 수면계가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증기 밸브를 열었다고 해서 수면계가 깨지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 수격작용이 되겠습니다. 35번. 배관의 단열 공사를 실시하는 목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단열 공사, 열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보통 보일러에서 배관은 증기 배관이나 이처럼 뜨거운 열 매체를 머금고 있는 그런 배관이기 때문에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 공사를 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 열에 대한 경제성을 높인다.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온도 조절과 열량을 낮춘다. 낮추는 게 아니죠. 답은 2번이 틀렸죠. 열량을 보존하는 거죠. 온도 변화를 제한한다. 열 손실이 되지 않으면 뜨거운 증기가 흘러갈 때 끝까지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잘 배송이 되겠죠. 이송이 되겠죠. 그리고 화상 및 화재 방지를 한다. 증기관 표면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맨 피부로 만졌을 경우에 접촉이 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단열 공사를 해서 보온재를 씌워 놓으면은 이제 겉이 약간 따뜻할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열 손실을 방지하고 외부에서 고온의 배관을 접촉할 때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36번 보일러 외처리 방법 중 탈기법에서 제거되는 것. 외처리는 바깥이라는 소리죠. 한자로 바깥. 즉 보일러 본체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이 급수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불순물 제거는 불순물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로는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녹을 용자를 써서 용존 고형물. 예를 들면은 물에 설탕을 녹였다고 치면은 설탕이 녹으면은 보이지를 않죠. 그러나 분명히 설탕이 녹아 있으면은 다르죠. 단맛이 나는 거죠. 이처럼 어떤 고체 상태의 물질이 녹는 상태로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런 것을 용존 고형물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온 상태의 칼슘 또는 마그네슘 이런 이온을 말하는데요. 보통 용존 고형물은 보일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화염에 접촉되고 점점 농축이 되면은 스케일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물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순물은 현탁질 고형물이라고 합니다. 현탁질 고형물은 나타날 현, 흐릴 탁입니다. 왜 물빛이 흐리게 보일까? 눈에 보일 정도로 녹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용존 고용물은 녹는 것이고 현탁질 고용물은 녹지 않는 거죠. 미세한 흙탕물 같은 경우죠. 현탁질 고용물은 물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품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슬러지의 원인이 된다거나 또는 포밍, 거품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 등등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녹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체가 녹아있는 거죠. 용존가스는 주로 산소라든지 또는 탄산가스 이런 것 등등 기체가 물속에 녹아있는 걸 말합니다. 용존가스는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식을 주로 일으키는데 즉 점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일러에 공급되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이처럼 보일러 본체 바깥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외처리라고 하고 보일러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불순물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품을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는 내처리라고 합니다. 내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약품을 통틀어서 청관제라고 부릅니다. 깨끗하게 관 내부를 유지해주는 약재다 이런 소리입니다. 청관제가. 그리고 관자가 붙은 것은 수간보일러를 염두에 두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수간보일러에서 스케일이 워낙 잘 부착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 부착이 되지 않도록 약품을 사용하는 걸 보고 특별히 청관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뭐 원통형 보일러 같으면은 통이니까 뭐 청통제 이렇게는 명칭을 안 붙어 있고요. 수간 보일러에 중점적으로 급수 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청관제라고 붙어 있습니다. 내처리는 다 약품을 사용하고요. 외처리는 약품 이외에 기계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순물을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먼저 용존 고용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는 증류입니다. 증류. 끓여서 증류수만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온 교환 방법이 있어요. 이온 교환 필터로서 특정한 이온만 녹아있는 이온 상태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탁질 고용물은 오랫동안 깔아앉히는 거예요. 침강 또는 콜로이드 상태로 잘 가라앉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놔둬도 그냥 뿌연 채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은 잘 가라앉지도 않고 입자 상태가 너무 미세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백반이나 이런 걸 풀어주면은 덩어리가 져서 서로 엉겨붙어서 빨리 분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응집이라고 합니다. 침강법, 응집법.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존가스는 사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이렇게 트면은 속에 있는 가스 성분이 올라오면서 막 튀면서 올라오죠. 그래서 압력을 빼는 방법을 쓰거나 또는 서서히 가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또는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주거나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폭법, 탈기법.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탈기는 가열 탈기, 열을 가해서 기체를 뺏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제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폭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처럼 뿜어서 속에 녹아있는 것을 잘 저어서 기체 성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탈기법에서 제거되는 게 뭐냐? 주로 산소, 용존 산소 또는 용존 탄산가스 그런 것을 제거하는 걸 말하고요. 같은 기체라고 해서 뭐 황화수소, 뭐 수소 이런 것은 보일러 수에 물에 잘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제일 많이 용해되어 있는 게 산소입니다. 그냥 깨끗한 물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이유는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아가미로 이 산소를 흡입을 하는 거죠. 답을 확인하면 4번 산소가 됩니다. 탈기법에서는 주로 산소나 탄산가스, CO2, 탄산가스를 성분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37번 보일러의 외부 부식 발생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 보일러의 부식 가운데에서 보일러 수와 접촉한 안쪽에 일어나는 부식을 내면 부식이라고 하고요.
보일러 수와 관계가 없는 바깥쪽에 외부에서 부식되는 것을 전부 외부 부식이라고 하고, 외부 부식에는 보일러 본체의 외면 부식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연도에 설치되는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이 폐열 회수 장치 4가지에 일어나는 부식이 대표적으로 외부 부식입니다. 과열기, 제열기는 고온 상태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고온 부식. 절탄기, 공기열기는 온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저온 부식. 이렇게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 등에 의한 습기나 수분에 의한 작용. 습기나 수분이 있으면 본체에서 부식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처럼 지지대로 띄워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보일러 수 등의 누출로 인한 습기나 수분에 의한 작용. 3번 연소가스 속에 부식성 가스, 아황성 가스나 등에 의한 작용. 4번 급수 중에 급수 그러면은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지류, 기름기나 산. 혹시나 산 세관을 했을 때, 염산으로 세관을 했을 때 중화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 포함이 되죠. 탄산가스, 또 산소, 염류 등의 불순물의 함유에 의한 작용. 이 급수는 결국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일러 안에 들어가면 외부 부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부 부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8번 실내 온도 분포가 가장 균등한 난방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은 먼저 온풍 난방은 온풍기로 연소를 직접 실내 공기 중에서 연료를 연소시킨 또는 전열기로 열을 발생시켜서 방 안에 이렇게 송풍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온풍 난방이고요. 입구 쪽은 엄청 뜨겁고 공기가 강제로 빠른 속도로 순환하기 때문에 피부에 바람의 속도가 느껴질 정도가 되고요. 가장 쾌감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온풍 난방이고요. 방열기를 이용한 난방은 이 대류 난방이라고 하는데 증기 방열기를 사용하거나 온수 방열기를 사용하죠. 어쨌든 방열기 위쪽에 있는 공기는 뜨거워져서 위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공기는 식어서 다시 밑으로 이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온풍 난방보다는 대류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기가 대류를 일으켜서 방 안에 있는 미세한 먼지가 방바닥으로 깔아앉지도 않고요. 계속 같이 순환합니다. 온풍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복사난방은 벽이나 또는 천정이나 바닥이나 이런 쪽에 가열면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상승 기류만 있어서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대류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돌난방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돌난방은 전통적인 온돌난방은 사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방바닥 속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실 굴뚝 가까운 먼 쪽은 온도가 좀 낮고요. 아궁이가 있는 아랫목 쪽은 온도가 좀 높죠.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사열이 방출이 되기는 하지만 방바닥 전체가 온도 차이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사난방, 즉 패널을 이용하거나 전체적인 가열면을 이용하는 방식과는 약간은 비슷한 듯 약간은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온도 분포가 균등한 방식은 복사난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9번 관을 아래로 지지하면서 신축을 자유롭게 하는 지지물은 무엇인가? 아래로 지지한다. 자, 아래쪽에서 지지한다. 위에서 잡아당겨서 지지한다. 아래쪽에서 지지한다. 다르죠? 배관이 처지지 않도록 천정 쪽에서 배관을 잡아서 무게가 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천정에서 받쳐주는 것은 행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쪽에서 약간 띄워서, 배관은 원래 매설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설하는 것이 거의 없고요. 바닥에서도 띄웁니다. 바닥에 습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배관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밑에서 이게 받쳐주는 거죠. 밑에서 받쳐주는 것은 서포트라고 합니다. 서포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예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넓은 판 위에 배관을 여러 개 올려놓은 그런 서포트도 있고요. 또는 롤러 모양으로 이런 롤러 위에 배관을 두면은 배관 자체는 높이는 유지돼서, 즉 받쳐진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을 하더라도 롤러가 회전하면서 배관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 밑에서 받치면서 아래쪽에서 지지하면서 신축이 자유롭게 늘었다 줄었다 해도 배관이 비교적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롤러 서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프링 행거니까 천정에서 매달아 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정에서 매달아 주는 거. 그 다음에 콘스탄트는 일정하다, 그런 영어고요. 콘스탄트. 보통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PVC. 이 보일의 법칙에서도 C가 콘스탄트,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거를 배관을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이렇게 겉을 씌워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지지대를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레이션하고 행거하고 부착할 때 높이 자체가 아예 변하지 않도록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 진동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건 뭐냐? 스프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스프링 행거라고 하고요. 리스트레인트는 앵커 스톱 가이드 세 종류가 있는데, 앵커 스톱 가이드는 배관을 자체를 이동을 제한하고 구속, 딱 옴짝달싹 못하게 아예 딱 고정시켜 주는 것을 리스트레인트, 그렇게 부릅니다. 해답은 롤러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좀 두 가지를 전부 다 좀 주목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40번,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 현상으로 고체에서 열의 이동을 한다. 물질은 움직이지 않고 열만 이동이 되는 현상. 고체에서 이동이 되면 전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체에서 열이 전달된다. 대류. 대류를 특별히 대류 열 전달, 그렇게도 부르죠. 그 다음에 복사는 고체나 유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빛의 형태로. 빛의 형태, 그러면 사람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형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외선 형태나 자외선 형태로도 전달되는 것은 복사라고 하고요. 뭐 가령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 형태로 이렇게 전달된다? 복사열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와 대류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반복되면서. 가령 이런 거, 실내 공기가 있는데 공기에서 실내 벽으로 열을 전달할 때는 대류열 전달,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벽 안쪽에서 실외 바깥쪽으로 전달되는 것은 전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벽에서 다시 실외 공기로 열이 빠져나간다. 그런 경우는 다시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죠. 이처럼 대류, 전도, 대류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 이것은 열통과 또는 열관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고체에서 열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전도, 이렇게 되겠죠. 41번, 신축 이음새 종류 중에 고온 고압에 적당하고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는 신축 이음새는 고온 고압에 적당하다. 신축 이음새 종류는 루프형이고 루슬벨스, 이렇게 종류가 있죠. 루프형은 배관을 도중에 절단하고요. 문어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린 거, 이걸 루프형이라고 하고, 완만하게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완만하게 구부러져 있는 만곡관형이라고도 부르고 루프형, 그렇게도 부릅니다. 또는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구부러진 관이다. 그래서 신축곡관, 그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형은 배관을 도중에 끊고요.
안쪽에는 배관보다도 한 사이즈 큰 배관체를 얹어서 씌워서 이 씌우는 것 자체를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 안에서 배관이 팽창 수축을 일으키면은 가운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마치 기차 철로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커다란 배관 안에서 미끄럼을 타죠. 그래서 미끄럼형이라고도 하고요. 이 미끄럼형은 전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끝에 패킹을 끼우고 패킹을 잡아주는 쇠기를 박아서 볼트로 고정해서 막아 놓죠. 그다음 벨로즈형은 벨로즈라는 자체가 주름통이란 뜻이어서 배관을 넓게 넓은 구간을 끊어내고 주름통을 씌우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주름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벨로즈형이다 또는 주름통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스위블형은 이 루프형 흉내를 낸 것인데 배관을 끊고 대신에 연결할 수 있는 나사 부속이나 용접 부속도 관계가 없고요. 엘보우 같은 것을 2개 이상 사용해서 이렇게 구부려 놓는 거. 연결 부속을 사용해서 이런 것은 스위블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주로 방열기 입구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답은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고온 고압에 적당하고요. 버티는 응력, 버티는 힘, 대응력이 가장 셉니다. 고압 고개 배관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42번 난방 부하 계산할 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용어 문제죠. 열 전도, 인접한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열 관류, 열이 한 유체에서 벽을 통과해서 다른 유체 쪽으로 전달되는 현상. 난방 부하, 방열계 표준 상태에서 1제곱미터당 단위 시간, 즉 1시간에 방출하는 열량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에 방출되는 열량 이제 단위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킬로칼로리 또는 킬로줄이 와도 되고요. 그 열량을 뭐라고 부르죠? 이건 방열량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전격 용량, 보일러 최대 부하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총 발생되는 열량, 즉 킬로칼로리 per hour 또는 킬로줄 per hour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자, 해당 사항 없는 거, 설명이 잘못된 거 난방 부하죠. 난방 부하는 방열계 표준 상태에서 1제곱미터 당이 아니고요. 그냥 1시간 동안에 방출을 시키는 전체 열량, 그것을 난방 부하라고 합니다. 3번 설명은 사실은 방열량이고요. 방열량 중에서도 표준 상태로 방출하는 열량을 표준 방열량 또는 상당 방열량 그렇게 부릅니다. 43번 증기 보일러에서 관류 보일러의 보일러와 압력 릴리프 밸브, 영어로 릴리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출 밸브예요. 안전 밸브처럼 압력이 초과가 되면은 밖으로 초과 압력을 배출하는 거죠.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압력 릴리프 밸브는 몇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느냐. 보통은 무조건 안전장치에서 안전 밸브 또는 릴리프 밸브는 증기 보일러에서는 2개 이상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번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가스형 보일러의 경우 연료 배관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단 배관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지하에 매설된 경우는 저압관과 중고압관, 중압관 이상의 배관은 조금 다릅니다. 표기사항이.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은 가스를 공급하는 쪽, 즉 가스 자격증에 관련된 지식보다는 기계실에 이미 가스가 공급돼서 눈으로 보이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쪽만 나오죠. 그래서 지상에 노출된 가스 배관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게 반드시 3가지가 있습니다. 가스 명칭, 가스가 흘러가는 방향,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 또는 가스의 공급 압력이라고 그래서 수지압으로 보통 많이 적어요. 밀리미터 H2O를 적거나 또는 킬로파스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사용 온도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5번 유리연소 수동 보일러에서 운전 정지, 보일러를 정지하는 거죠.
전원 내용으로 잘못된 거. 1번 운전 정지 직전에 유류 예열기, 중유를 예열하는 예열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유류 예열기의 온도를 낮춰준다. 2번 연소실 내에 연도를 환기를 시키고 댐퍼를 닫는다. 3번 보일러 수위를 정상 수위보다 조금 낮추고 그랬는데요. 요거 조금 왜 낮출까? 의문점을 좀 가져보시고요. 버너의 운전을 정지한다. 4번 연소실에서 버너를 분리해서 청소를 하고 기름이 누설이 되는지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요. 답 확인하면은 3번입니다. 이 낮추고가 아니고요. 약간 높인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보일러 수위를 정상 수위보다 조금 약간 높여 놓는 거예요. 정지할 때. 이유는 다음날 가동할 때, 가동 전에 무슨 작업을 하죠? 그동안에 하룻밤 사이에 깔아앉았던 농축수, 바닥에 깔아앉은 것을 배출을 해야겠죠. 분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출하면 어차피 또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나갈 물을 감안을 해서 미리 정상 수위보다 약간 높여서 정지를 한다. (46번) 증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거. 증기 트랩은 증기관 내에 또는 증기 사용처 후에, 그래서 증기관 내에 응축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응축수가 제거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응축수가 고온 고압의 증기에 밀려다니면서 배관의 굴곡진 부분이나 또는 장치를 만나면 강하게 때린다고 그랬죠. 그게 워터해머, 수격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워터해머가 계속 발생이 되면 관 외부에 부착이 되어 있는 보온재가 균열이 가서 파손이 돼서 떨어지거나 또는 장치가 파손이 되거나 하는 장애를 일으킵니다. 응축수를 제거하는 방식은 1번 기계적인 트랩. 기계적인 트랩은 응축수와 증기가 서로 무게 차이가 다르죠. 비중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응축수는 밑으로 깔아앉고 증기는 위에 떠 있겠죠. 밑에 깔아앉은 응축수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경우는 플로트 트랩, 그 다음에 버켓 트랩 또는 바켓 트랩 해도 되고요. 플로트 트랩은 다량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응축수 생성량이 많을 때 다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플로트 트랩 답이고요. 버킷 트랩은 작동되는 방향에 따라서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상향이란 말이 나오면은 버킷 트랩이 답이 되고요. 두 번째, 증기는 식은 응축수보다는 약간 온도가 높고 응축수는 온도가 약간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작동되는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벨로우즈와 바이메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벨로우즈는 열동식이라고도 하고 방열기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도뿐만 아니라 상태 그리고 압력 자체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작동되는 방식, 열역학적 트랩이라고 하는데 열역학적 트랩 종류는 오리피스와 디스크 트랩이 있습니다. 디스크 트랩은 충동식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증기 트랩 종류가 아닌 것은 종류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또는 각각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어떤 트랩이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킷, 다량으로 응축수가 생성된다, 플로우트 또는 열동식이라고 한다, 벨로우즈, 충동식이라고도 한다, 디스크. 바이메탈은 두 장의 서로 열 팽창률이 다른 금속 판을 이용해서 작동되는 방식이다. 그럼 바이메탈.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종류죠. (47번) 강판 제조할 때 강괴 속에 함유가 되어 있던 가스체 등에 의해서 강판이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결함. 강판을 제조할 때 원래 쇳덩어리 강괴 속에 들어있던 것을 강괴를 빨갛게 달궈서 계속 롤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가면서 얇게 펴죠.
아변 강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속에 가스층이 들어있어. 그런 상태에서 강판을 제조하면은 이 강판 속에 이렇게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이런 결함이 생길 수가 있죠. 이처럼 공기층이 들어있어서 강판이 두 장으로 내부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라미네이션 결함이라고 합니다. 라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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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결함이 있는 강판은 눈으로 외부적으로 봐서는 물론 알 수가 없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보일러를 제조를 하면은 다 철판을 이어서 용접을 해서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강철제 보일러는 다 용접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용접된 부위를 전체 100%를 다 방사선 투과로 해서, 즉 공업용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어서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층이 있는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함이. 엑스레이는 이렇게 균열이 간 것이나 이런 것은 금방 잡히는데 이렇게 공기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이게 공기층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이 있는 강판으로 보일러를 제조하면은 이제 점점 열받으면 공기층이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서 결국에는 강판이 찢어져요. 부풀어서. 이처럼 공기층이 부풀어서 찢어져서 터진다, 불어서 터진다. 이것을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미네이션이나 또는 블리스터, 그러면은 재료가 결함이 있는 거죠. 보일러에 제작하는 강판 재료가 결함이 있는 거죠. 즉 제조상의 원인이 되고요. 두 개의 층이 형성되어 있는 결함, 거기까지는 라미네이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간 것을 크랙이라고 합니다. 쩍쩍쩍 갈라지는 것을. 블리스터는 브리스터 해도 되고 블리스터 해도 되는데요. 라미네이션 결함이 있는 강판으로 제작했을 때 그 공기층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것, 이것을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48번, 가연성 가스와 미연소 가스가 노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가. 가연성 가스, 가연가스 아직 안 타는 거죠. 아예 안 타는 거. 미연, 덜 탄 거나 안 탄 가스가 연소실 내부에서 왜 발생할까? 불완전 연소가 발생이 됐어요. 잘 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점화 조작이 실패해서 연료만 잔뜩 분사해서 연소실 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안전 저연소율보다도, 자, 저연소율이 뭐냐면은 보일러 버너를 불을 줄이기 위해서 더 작게 연료를 분사하면은 결국에는 꺼지기 일보 직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불꽃이 꺼지기 일보 직전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로 연소를 유지해야지만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연소율보다는 부하를 약간 높여서 연소를 시켜야지만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 저연소율보다 더 낮춰서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은 불꽃이 꺼집니다. 그런데 연료는 분사가 됩니다. 완전히 연료를 차단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는 연소실 내에 미연소 가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안전 저연소율보다도 부하를 높여서 연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연소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연소 정지 중에 연료가 노내에 스며들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저연소율로 연소를 시키면은 연소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염으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버너 중심부의 상단이나 좌우측에 보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 내화 유리창이 있습니다. 즉 투시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쪽으로 연소실 내부의 화염 상태를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49번, 보일러 급수의 pH로서 가장 적합한 것.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화학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은 쉬운 이야기고, 화학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간편하게 알아두세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pH를 계산합니다. 숫자는 0부터 14까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7, 이것이 딱 중성입니다. 증류수가 7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7에서 0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산성이 강하다. 즉 6보다는 5가, 5보다는 4가, 4보다는 3이 훨씬 더 산성이 점점 진해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14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알칼리성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일러에 공급되는 물은 급수 상태일 때와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 있을 때 보일러 수, 그리고 보일러를 정지한 후에 쉬는 것, 보일러를 쉬는 것을 휴지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종이가 아니고요. 쉴 휴 그칠치, 보일러 가동을 정지하고 쉰다. 어떤 경우냐?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여름철에 가동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름철에 이제 정지하고 쉬는 거죠. 그런 걸 휴지라고 합니다. 휴지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자, 급수는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죠.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또는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그런 물은 대부분 7입니다. 중성이에요. 근데 보일러에 들어갈 때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보통 물에 접촉되어 있는 금속은 부식이 일어나죠. 뻘겋게 녹이 슬죠. 녹이 제일로 안 새는 게 뭐냐? 약알칼리성일 때 부식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약알칼리성 물이 없죠. 그래서 급수하기 전에 pH 조정제라고 하는 약품을 넣어요. 이 pH 조정제는 대부분 알칼리성 약품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을 약품을 집어넣으면은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약재가 어떻게 되느냐? 증기 발생 시에 증기 성분만 나가고 점점점 진해집니다. 보일러 수가. 근데 너무 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알칼리 약품이 너무 진하면은 알칼리 부식이 일어나요. 알칼리 부식은 pH가 13 이상일 때 강한 알칼리에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이 알칼리 부식은 보일러물이 산성일 때 일어나는 산에 의한 부식하고 다릅니다. 이 보일러물이 산성일 때는 보일러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녹아내립니다. 가령 쇠를 염산액에, 용액에 집어넣으면 쇠가 점점점 녹아서 없어지듯이 용해가 돼버리죠. 그런 것을 전면 부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보일러 물을 산성으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이상한 조짐이 보이다가 보일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물은 되도록이면 알칼리성을 유지하는데, 그러면 알칼리가 너무 또 강하면은 알칼리 부식을 일으켜요. 이것은 녹아내린 게 아니라 쩍쩍쩍쩍, 뭐 노인분들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발뒤꿈치 쩍쩍쩍 갈라지듯이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는 부식이 알칼리 부식이 됩니다. 균열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3까지는 유지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실험을 해보면은 어느 때에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날까? 약 25도 정도 실내 온도라고 봤을 때 25도 유지하면은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나는 게 pH가 12.0 정도일 때 가장 부식이 더디게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식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부식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거죠. 가장 적게. 따라서 정지, 보일러를 휴지, 이렇게 물을 채운 상태로 보일러를 그냥 보존을 할 때는 pH를 12.0으로 맞춰서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 물은 계속 불을 떼고 있는 한은 물이 점점점 진해집니다. 약품이 농축이 되는 거죠. 농축이 됩니다. 즉 물 성분만 증기로 빠져나가고 이 약품 성분이 점점 농축이 되는 거죠. 약품이 농축이 되면은 점점 알칼리성이 진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급수를 넣을 때는 7 내지 8 또는 최대한 9 정도로만 공급해서 넣고요. 그러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면은 11.0에서 11.8 정도 최대가, 오버가 되지 않도록, 초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일러 휴지할 때 물 채워서 이제 쉬는 것을 만수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12.0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가장 적합한 거 보면은 급수이기 때문에
보일러 바깥쪽이죠. 바깥쪽에는 급수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보일러 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7 내지 9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관한 문제는 보통 평균적으로 예전에 전통적으로 보면 약 3문제 정도 나오고요. 뭐 불순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pH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쪽과 관련된 문제, 또는 첨가제 약품 종류를 별도로 물어보는 거, 또는 보일러 급수가 안 좋을 때 장애를 어떤 것을 주로 일으키는지, 뭐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약 한 3개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알아둬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pH 조정기로 많이 쓰는 것은 피가, 암, 희, 피가, 암, 희까지만 해도 되고요. 가성소다는 수산화 나트륨을 가성소다라고 합니다. 이게 물에 녹은 걸 보고 양잿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암모니아 히드라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소다도 있어요. 인산소다. 그래서 피가, 암, 희, 인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피가, 암, 인. 앞글자만 따세요. 50번. 보일러 운전 정지 시 가장 뒤에 조작을 해주는 작업은, 보일러 운전 정지를 하면은 가장 먼저 뭐냐? 연료 차단이에요. 중간에 전부 다 이것저것 조치를 취합니다. 밸브도 닫고, 공기도 이제 끄고, 그 다음에 펌프도 정지시키고 다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냐? 연도 측에 있는 댐퍼를 닫는 거예요. 예, 연도 쪽에 있는 댐퍼를 닫지 않으면 굴뚝으로부터 영하의 차가운 공기가 거꾸로 역류, 침입해서 보일러 본체 연소실까지 침입하면 본체가 동파를 일으킬 수가 있고 많은 대량의 열이 손실됩니다. 이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그래서 반드시 가장 먼저는 연료 차단부터 들어간다. 비상정지도 똑같습니다. 연료를 차단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조치는 뭐다? 연도 측에 댐퍼를 닫는다. 그게 가장 마지막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료공급정지, 공기공급정지. 이 공기공급은 분무용 공기, 연료를 분사하는 분무용 공기를 이제 정지를 하는 거고요. 그 동안에는 연소용 공기, 즉 연소실로 직접 들어가는 공기는 연료를 차단한 채로 연소용 공기만 들어가면 포스트 퍼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기가. 급수를 하고 압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급수 회로를 닫습니다. 급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약간 평상시 수위보다도 약간 높게 유지를 하면서 그 정도로 확인을 해서 정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펌프 정지하고, 그리고 증기 밸브 닫고 드레인 밸브 열고 밑에 응축수 빼고요. 마지막에 댐퍼를 닫는다. 이게 댐퍼는 연도 측의 댐퍼를 닫는 걸 말합니다. 자, 51번. 냉동용 배관 결합 방식에 따른 도시 방법 중에 용접식을 나타내는 거 그랬는데요. 두 줄 길게 있는 거 사실은 좀 약간 길어야 돼요. 플랜지 이음이고요. 두 줄이 있는 것은, 한 줄이 있는 것은 나사로 있는 거. 그런데 세 줄이 있다. 작은 것 두 개, 가운데 긴 거 하나. 이것은 유니온 이음을 뜻합니다. 유니온. 그리고 점이 있다. 이것은 이제 용접인데 용접 중에서도 납땜 이음을 말합니다. 납땜 용접, 납땜 용접. 그러면 아크 용접은 전기 용접은 뭐냐? X자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X자. 그래서 답은 용접식 2번이고요. 이제 전기 용접도 있고 가스 용접도 있겠죠. 가스 용접의 납땜 용접 점으로 표시합니다. 자, 52번. 방열기 설치할 때 벽면과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거 50 내지 60mm죠. 방열기는 벽에 딱 붙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창문 아래쪽에 반드시 설치를 하되, 방열기 자체는 벽걸이형은 벽에 붙여서 액자처럼, 대신에 바닥으로부터 150mm를 띄워서. 그런데 주형 방열기는 바닥에 놓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 놓는 주형 방열기는 바닥에는 붙어 있지만 벽면하고는 50 내지 60mm를 띄워야 됩니다. 마치 냉장고 설치할 때 벽에 완전히 밀착시키면 안 되고 약간의
공간을 둬서 공기가 대류할 수 있는,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약 50 내지 60mm 정도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20의 관을 90도로 구부릴 때 중심 곡선의 적당한 길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약 몇 밀리미터인가? 곡률 반지름 R은 100mm이다. 자, 배관을 이렇게 구부리는데요. 이 90도로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배관이. 배관의 20A다. 이게 뭐 광경이 20A짜리다. 또는 15A짜리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곡률 반경이, 즉 반지름이 100mm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구부러진 부분에서 배관의 중심선까지가 이게 100mm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시험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길이를 구하라. 중심부의 곡선의 이 길이를. 뭐 어떻게 구할까요? 이 길이는 사실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러한 원 중에서 4분의 1 길이입니다. 즉 360도 중에서 90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원둘레를 구한 다음에 원둘레 곱하기 360도 분의 구부러진 곡률 부분의 각도. 그러니까 90도로 구부리면 90도, 45도로 구부리면 45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원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2파이r.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죠. 지름의 파이배가 원둘레죠.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구부러진 각도 90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문제에서 단 파이는 3.14로 한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은 계산기에서는 파이로 그냥 눌러야 되고요. 왜냐하면 파이가 원주율인데 3.14, 159 9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뒤에 소수점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임의대로 3.14 물론 필기시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 주관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임의대로 숫자를 3.14 이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 100mm 곱하기 360도분의 90도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되겠죠. 약 157mm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림 보시면 이 똑같은 그림이고요. 2파이r에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굽힘 각도입니다. 굽힘 각도. 2파이 곱하기 100mm에 360도분의 90도 이렇게 하면은 157.08mm. 54번 가스 절단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금속 산화물의 용융 온도가 모재의 용융 온도보다 낮을 것. 모재의 연소 온도가 그 용융점보다도 낮을 것. 모재의 성분 중에 산화를 방해하는 원소가 많을 것. 금속 산화물 유동성이 좋으며 모재로부터 이탈될 수가 있을 것. 답은 3번인데요. 이 모재를, 철판을 이제 자르고자 하는 것을 모재라고 합니다. 이게 불꽃을 대서 절단기를 대면은 산소 절단기가 되는 거죠. 녹아요, 이게. 녹으면서 고온의 상태에서 이 겉으로 이 절단기 자체는 이 가스 절단기 자체가 가운데 염공은 이 불꽃이 나오는 그러한 염공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산소가 분출돼요. 그래서 용접용 가스 이 토치, 절단 토치를 보면은 조정하는 밸브가 3개가 있습니다. 토치 팁이 있으면은
토치 바디가 있고요. 앞에 산소 조절하는 밸브가 있고 뒤쪽에 LPG 또는 아세틸린 조절하는 게 있고요. 위쪽에도 손잡이 위쪽에도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 염공의 불꽃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밸브는 주변으로부터 산소를 분사하는 밸브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가운데 불꽃으로 녹입니다. 용융을 시키고요. 그 녹은 데를 산소를 불어서 절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그 녹은 것이 뜨거운 고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산화가 되겠죠. 그 산화된 금속 산화물의 녹는 온도가 모재의 용융 온도보다 낮을 것. 즉 진짜 옆에 있는 쇠보다도 이 산화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것. 그 말은 계속 액체 상태를 유지해서 산소를 분산하는 압력에서 굳지 않고 굳어버리지 않고 계속 불어줘야 돼요. 그 압력으로. 그다음에 모재의 연소 온도가 그 용융점보다도 낮을 것. 일부는 그냥 단순하게 녹는 게 아니라 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고온의 화염에 접촉돼 있고 산소가 분사되고 있기 때문에 불꽃이 있고 산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쇠 같은 경우도 연소가 되죠. 금속도. 그래서 연소되는 것이 용융점보다도 낮을 것.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모재 성분 중에서 산화를 방해하는 원소가 많을 거. 모재가 산화가 되지 않는다. 산소가 분사되어도 그다고 산화된 용융물이 생성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가스 절단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금속 산화물이 즉 녹아서 산소가 분사가 되면은 녹은 그 금속 용융액이 산화물 상태가 되는데 그 금속 산화물 유동성이 좋으면 모재로부터 이탈될 수가 있을 것. 즉 원래 철판으로부터 잘 분리가 돼서 떨어질 수 있을 것. 이런 이야기죠. (55번부터는) 법규 문제입니다. 에너지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내는 게 뭘까? 에너지 그러면 법규에서 연료, 열, 그리고 및 전기 에너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해결료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중에서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의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해요. 그럼 원유를 모두 다 연소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연소도 시키지만 다른 석유 화학 제품의 재료로도 쓰이죠. 일부는 연소용으로, 일부는 석유 제품의 재료용으로. 그래서 석유 제품에 플라스틱을 만든다? 이런 석유 제품을 만드는 재료용으로 쓰는 것은 연료가 아니죠. 연소를 시키기 위한 것만 연료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제외한다. 56번.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서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등의 신고 기준 절차에 따라서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될까? 자, 에너지 설비입니다.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될까요? 관련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누구예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겠죠? 57번.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하도록 위탁되어 있는가? 위탁입니다. 위탁. 실제로 하는 일은 귀찮으니까 일을 맡겨놓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고요. 위탁은 위임하고 다릅니다. 위탁은 업무만 맡기는 거예요. 업무, 일거리만 맡기는 거예요. 권한은 없어요. 자, 위임은 뭔가 회의를 한다, 이사회 회의를 한다? 위임장 쓰죠. 왜? 내 모든 권한을 이 사람에게 어때요? 넘겨주는 거죠. 이것은 권한까지 넘겨주는 것은 위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규에서 위임한다는 거의 없어요. 원래 권한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고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일만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의 등록은 원래 이제 권한 자체는 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전국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에너지공단에 업무를 맡겨놓은 겁니다. 58번. 에너지법상 지역 에너지 계획은 몇 년마다 몇 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 세운다? 그러면은 대부분 5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5년 터울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5년이 아닌 거, 3년이 있어요. 3년.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총조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센서스 그럽니다. 예전 용어에는 센서스 그랬는데 에너지 센서스, 지금은 총조사,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법률 용어를 한글로 이렇게 순화시켰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또는 소비 상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에너지 총조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3년마다 실시합니다. 주기적으로. 그건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이죠. 59번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용접 검사가 면제될 수 있는 보일러의 대상 범위로 틀린 거. 용접 검사가 면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뭘까요? 용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접하고 조금 무관한 거. 용접을 굳이 그런 거 검사하지 않아도 별수는 일이 없는 거. 자, 3번 1종 관류 보일러인데 2종 관류 보일러로 쓰인 것은 틀리죠. 용접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강철 보일러 중에서 제일 면적이 5제곱미터 조그만 거, 최고 사용압력이 0.35 메가파스칼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주철제 보일러, 이것은 아예 용접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1종 관류 보일러, 대체적으로 관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온수 보일러 중에 전열 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역시 0.3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것. 이런 종류는 용접 검사가 면제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요즘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폐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는 다른 법으로 흡수가 되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또는 원래 있던 에너지법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폐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성장 이렇게 제시된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는 범위죠. 어차피 과인도 기출이기 때문에요. 자,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